2001년 10월 2일 깊은 밤, 싱가포르 부킷바톡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승강기 문 바로 앞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능력 있는 통신회사 매니저였던 28살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9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지문도 없었고 범행에 쓰인 무기마저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미궁으로 빠졌고 싱가포르 사법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12년 뒤 사건 서류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였을 무렵 범인이 돌연 경찰서로 걸어들어와 자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세워진 양심의 법정이 내리는 가혹한 형벌을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사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통신회사의 매니저로 일하던 그녀는 어머니 그리고 의붓아버지와 함께 부킷바톡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력만 보아도 소사는 앞날이 아주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족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싱가포르는 치안이 매우 엄격하고 안전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젊은 여성의 참혹한 죽음은 주민들이 느끼던 안정감을 단숨에 깨뜨렸고 고층 아파트 보안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검 결과 소사는 모두 9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위해 사건 발생 구역을 6시간 동안 전면 통제했습니다. 사건 현장 복도에는 핏자국과 함께 그녀의 개인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팀의 정밀 감식에서도 이렇다 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쓰인 흉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 끔찍한 사건은 당시 싱가포르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절박했던 유족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호소하는 전단지까지 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에 무너져 내린 가족들은 대체 왜 범인이 그토록 잔인하게 그녀를 해쳐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아버지는 과거 자신이 강도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 평소 딸에게 강도를 만나면 절대 저항하지 말고 요구대로 다 주라고 신신당부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12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다가 2013년 한 용의자가 자수하면서 마침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소산을 살해하고 빼앗은 돈은 고작 30 싱가포르 달러였습니다. 자수한 남성은 구나세가란 라마사미. 13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온 전과자였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가택 침입과 절도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허술했던 탓에 그는 아무 제약 없이 밖으로 나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구나세가란의 자백에 따르면 10월 2일 저녁 8시와 9시 사이 2001년의 그날 밤 누나는 그에게 5 싱가포르 달러를 건네며 부킷바톡 스트리트 21에 205동 아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무 제지 없이 집 밖으로 나갈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 가는 사람을 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챙겨 신문지에 꼼꼼히 싼 뒤 뒷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게 인근 아파트 단지를 헤매고 다니던 그는 마침내 소산이 살고 있던 부킷바톡 웨스트 애비뉴 8의 172동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때마침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소산이 1층 로비에서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그녀를 범행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벽 뒤에 숨은 그는 서둘러 칼을 감싸고 있던 신문지를 벗겨냈습니다. 흉기를 배 쪽에 밀어넣고 티셔츠로 가린 뒤 그녀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소산과 함께 승강기에 타는 순간 그는 이미 범죄에 익숙한 이들의 소름 끼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로 층수 버튼을 누른 뒤 혹시 모를 지문을 지우기 위해 버튼 표면을 옷으로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돌연 소산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칼을 빼들고는 가진 돈을 전부 내놓으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좁고 막힌 공간에서
공포에 질린 소사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군화 세갈 안의 칼끝이 그녀의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소사는 30 싱가포르 달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푼돈으로는 충동적인 10대 소년의 탐욕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년은 그녀의 지갑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소산이 소지품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자 군화 세가라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분노가 소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에 겁에 질린 군화 세가라는 시신을 밀쳐두고 계단으로 도망쳤습니다. 누나의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싱크대에서 칼에 묻은 피를 씻어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흉기를 주방 칼꽂이 제자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를 탈출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후 군화세가라는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할 단서조차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를 더 잔혹한 범죄의 늪으로 이끌었고 그는 계속해서 체포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절도와 날치기에서 시작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교도소를 끊임없이 드나들었지만 경찰 전산망은 그를 소산 살인 사건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그의 생체 흔적이나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좀도둑이 몇 년 전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일 줄은 경찰로서도 의심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법망은 피했을지 몰라도 스스로의 양심이 내리는 무거운 단죄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1년 그 비극적인 밤이 지난 직후부터 그는 공포와 죄책감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정신과 감정 기록에 따르면 군화세가라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단돈 30 싱가포르 달러 때문에 죄 없는 젊은 여성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그를 꾸짖고 저주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때로는 손에서 갑자기 비린 피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독한 환청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고 그를 깊은 우울과 불안에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12년의 고통은 자유를 마음의 감옥으로 바꿨습니다. 살인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녔고 그는 더 이상 속에서 들끓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 17일 마침내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당시 28살의 군화세가라는 숨진 소산의 당신 아이와 똑같은 나이가 되어서야 이 길고 긴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제 발로 주롱 이스트 인근 경찰서로 걸어가 12년 전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수와 동시에 미제 사건은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자수 직후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군화세가라는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 형법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법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18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가 직면할 최대 형량은 종신형과 태형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몇 가지 결정적인 감형 요소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는 상황에서 12년 만에 스스로 찾아와 자백했다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태도, 이로 인해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어 유가족이 오랜 의문을 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 당시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검찰은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치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열린 공판에서 형사 국선 변호 제도를 통해 피고인을 대리하게 된 변호인 응시 양은 이번 사건이 비극적으로 끝난 강도 사건일 뿐이며 피고인은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심의 가책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화세가란이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았을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그의 자백이 진심 어린 참회와 유가족에게 평안을 주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잠비르싱 차장검사는 그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젠체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에 매우 어렸던 점과 스스로 자수해 깊은 죄책감을 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한 폭력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젠체 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구나세 가란 라마사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과 태형 12대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동시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사회가 마주한 충격은 그 어떤 형벌로도 영원히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소산이 사망한 뒤 172동 일대에는 오랫동안 짙은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그 엘리베이터를 아예 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고층에 사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매일 힘겹게 계단을 직접 밟으며 올라가는 힘든 쪽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그 기분 나쁜 오싹함을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착했던 딸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소산의 가족들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부키파톡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범인인 구나세가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창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년형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최소 3분의 2의 형기를 채운다면 감형될 가능성도 열려 있었습니다. 구나세가라는 이미 출소한 상태입니다. 범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소산의 살인사건은 인간이 가진 양심의 법정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아무리 최첨단 수사 기법을 비웃으며 수년 동안 법의 그물망을 끈질기게 피해간 범죄자라 할지라도 끝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즉 마음속에 세워진 가혹한 양심의 법정만큼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그의 극심한 내면의 고통과 지독한 환청은 결국 어떤 범죄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바깥 세상의 자유가 차가운 창이 교도소의 높은 돌벽 안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숨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가혹한 비극의 종지부를 찍으며 마침내 남겨진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남겨주었습니다.